정말 우리가 참담한 심정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가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 시한부 270일이 시작됩니다. 또 민주주의 붕괴 270일이 카운트다운 됩니다. 어렵사리 정착시킨 의회민주주의 질서가 붕괴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입니다.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삼권 분립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탄되고 민생은 엉망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1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2월 15일에는 공수처 신설 법안을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하는 국회, 이거 바로 최종 배우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또한 어제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 글을 언제 작성했느냐? 어제 여야 4당이 합의하기 직전이 아니라 21시간 전에 작성한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청와대가 막고 조율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민주주의의 파괴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막으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끼리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의 표가, 국민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300석 꼭 지키겠다. 그런데요,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고 또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비례대표가 있고 명부에 해당하는 비례대표가 있다면 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다 보면. 단수 어쩔 거냐 물어보면 무조건 올림이랍니다. 결국 의원 정수 확대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300석 조금 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겠죠. 그러나 다음에는 무한대로 늘립니다.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왜 우리 당이 요구하는 270석 우리의 선거제도는 논의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이야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가 찍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을 진정 대표하는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을 우리 당이 내놨습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는 6월까지가 시한입니다. 왜 논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태우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좌파 연합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에 반합니다. 국민 주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구합니다. 우리 당 안 당당하게 논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공청회 합시다. 토론회 합시다. 어느 당 안이 맞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보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저희가 이미 안을 냈습니다. 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은 우리 국민에게 피해되고
결국 권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검경수사권 논의는 내팽개치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을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사, 검사 마음대로 찍어서 수사하고 그리고 법원과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청와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한마디로 우리의 이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게슈타포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또 하나의 칼, 공수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권력 빼놓고는 모든 권력이 장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6명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원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친문재판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마지막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회 권력마저 장악하자는 이 시도입니다.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260석 이야기할 때 설마 했습니다. 260석 좌파 독재 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 이것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저는 여당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경제 너무 엉망입니다. 민생 너무 바탕났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세먼지, 재해재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왜 어렵사리 열은 국회를 이렇게 팽개치고 또다시 밥그릇 싸움만 하느냐? 왜 여러분들의 집권을 위한 싸움만 하느냐? 이제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로 돌아올 것을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이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이제 민생을 논의한다면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서 논의할 것은 우리의 파탄난 민생과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승적 여야의 합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이제 좌파 독재를 완성시키려는 정치 밥그릇 싸움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철저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총선용 악법 야합,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악법 야합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보면 제발 좀 국회가 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국민들 살림살이 좀 제발 좀 챙겨달라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한시가 급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 국회가 정말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국민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악법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 민생, 안보를 다 망쳐놓고 이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저항이 거세지니까 어떻게든 이 국면을 전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바른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는 정당까지도 당리당략에 매달려서 집권 여당의 꼼수에 동조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선거법 고치는데 목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선거법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게 많습니까?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야당의 제1야당의 이런 반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우리가 내놓은 법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일방 독주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집권 여당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이것을 강행하는 경우 어떻게 국회가 정상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경제, 민생 챙겨야 될 일 많은데 안 해도 될 때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거기에 힘쓰느라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이 일을 결국 심판이 두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이 답답한 집권 여당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다.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판 회피용 악법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악법으로 총선 결과까지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1대1 승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국회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기업 규제 법안 우리가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귀족 노조 우대 법안 막아야 되는데 막혀지겠습니까? 원전 폐기 법안까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이념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15,000원, 20,000원까지 그렇게 가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체제 수호 법안들을 줄줄이 폐지할 것입니다. 헌법상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가 그 지키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시장경제 부정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공수처법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다면 이런 반국가적 독재를 막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로 야당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5년 전, 10년 전에 과거 사건들을 죄다 끄집어내고 수사를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수처까지 생긴다고 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들,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옥죄려고 하고 죄다 잡아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친문 세력, 친정권 세력들만 살아남는 그런 독재 공화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법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미래와 또 국민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의 독재 시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와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험난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되고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싸워야만 이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께 문재인 정권 독재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목이 터지도록 외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는 구국의 인력으로 결사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우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대우로 일치 단결해서 반드시 싸워 이깁시다. 다음은 정영길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민생 파탄으로 인해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 좌파 영부집권하겠다고 260석 해서 좌파 독재하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면서도 또 오늘 이 의총 직전에 추경안이라고 하는 걸 들이밀었습니다. 6조 7천억짜리인데 4조 5천억이 총선용 선심성 소위 경기부양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밀었습니다. 한편으로 뺨을 때리면서 한편으로 또 언론은 정말로 후안무치한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배경이 뭔가, 또 목적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야당은, 우리 자유한국당을 만만하게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청산해야 될, 이런 상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 밀어붙이면 가능하다. 뭐야말로 지들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앞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구조에는 권력기관이 5개로 나눠져서 이 5개의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게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인데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이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선관위 이렇게 5개의 권력기관입니다. 지금 국회를 빼놓고는 조혜주 자기 공신록에 들어와 있었던 상임위원을 선임함으로 해가지고 임명함으로 해서 선관위 완전히 장악했고 이미선의를 임명함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9명 중에 6명을 장악해서 이제 나머지 4개 권력기관은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제 국회만 남았다. 국회 장악하면 이게 좌파 정부집권, 좌파 독재로 간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하에 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결국은 개헌선 확보해서 개헌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찌 보면 하다가 설마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2단계까지 왔습니다. 뭐한 말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하는 거에 그냥 밀려서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 중에 핵심에 들어있는 상당수는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위수김동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 이후에 전향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전향선언 했다는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국회 운영위에서 물어봐도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남북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 편을 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언을 이 조선반도에 실현해서 또 이 고려 연방제 하겠다는 거 이거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 이거 지금 얘기하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국민들도 설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하나씩 밟아가는 걸 보면 궁극의 목표가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에 얹겠다고 하는 이 시도는 정말로 좌파 정변이고 좌파의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전쟁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과의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의 이런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이 문제에 접근에 들어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은 사실은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5분의 3 이게 아니라 의결 정족수 2분의 1, 5분의 3, 3분의 2 그 어떤 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게 선거법 아닙니까? 선거법은 여야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게임 당사자 모두가 합의할 때만 그 룰이 정해지고 법이 바뀌어질 수 있는 특별한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이 자체가 반의회, 반헌법적인 정변, 반란을 하겠다는 거 이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위에 이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체포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안 가두면 재정신청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5개 헌법기관을 전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대통령 좌파 친위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수처인데 국민들이 아직 이 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진짜 이제는 독한 마음으로 결기를 가지고 저는 나서야 될 때라고 보는 게 이제 민주주의가 앞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7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나마 민주주의 살아있을 때 싸워야지 민주주의 다 죽은 다음에 싸우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지난번
우리 원내대표님이 김정은이의 수석대변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국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장애 집회 때 우리 대표께서 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외교 안 하고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을 하냐고 했더니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용납하지 않겠대요.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270일 후에는 실제로 잡아 가두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저는 정말로 이제 우리 모두가 독한 결기를 가지고 이 문제에 나서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비공개되면은 그 비공개 시에는 정말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삼가드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수처는 우리 소위 그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 저개발국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아주 기형적이고 권력이 집중된 괴물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과거 절대 왕정국가에는 경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권력을 남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제어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검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또 때로는 검찰이고 또 때로는 경찰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 수사 대상자에 따라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사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고요. 그 외에 헌법 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검사라는 제도, 이 수사 절차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기관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헌법 규정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분리하고 사법경찰관이 영장 신청을 하면 검사가 검토해서 청구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경찰에도 또 사법경찰 권한을 행사하는 노동청에도 공정거래위원회도 검사를 파견하거나 검사를 둔다고 해서 그 기관에서 검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헌법 제정권자가 만든 인신보호 규정, 헌법 제12조의 인신보호 규정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공수처 법안에 보면은 재정신청권을 부여해놨습니다. 공수처에. 즉 공수처가 기소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 다시 법원에다가 그 검사의 처분이 잘못됐다 하는 재정신청권을 부여를 해놨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관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 행사는 하나의 행위로, 단일한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행정부 소속이고 검찰도 행정부 소속인데 이것이 기관마다 다 다른 경우에는 그 혼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왜 경찰에는 재정신청권을 부여 안 하고 근로감독관에는 안 하고 세무조사라는 세무공무원한테는 부여를 안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수처 공무원보다 도덕성이 떨어지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합니까?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공수처가 설립됨으로 있어서 수사 총량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수사권은 경찰에, 수사통제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줌으로 인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을 보면은 경찰은 지금처럼 또 수사 그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형 범죄 사건, 국민 관심 집중 사건, 이 인지 사건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시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또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 수사 총량이 늘어나서 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사개혁을 하는 사법개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 불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데 이 사법개혁의 목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 대표님, 두 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치밀하고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가장 무서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제가 이렇게 과거에 발언을 하고 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권하자마자 방송 등 언론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여기 많은 기자분들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는 방송 등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은 권력만 대서특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언론을 우리는 이제 관제 언론을 부르자. 좌파 언론 하지 말자. 감시 기능을 상실한 언론이 무슨 좌파든 우파든 그게 언론이냐. 이렇게 해서 전부 관제하다 시켰습니다. 언론을. 두 번째, 그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람들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대법원의 대법관을 다 임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상시에 내 편 들어라, 우리 편 들어라. 이 사법부 장악으로 비롯된 겁니다. 세 번째, 시민단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보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비판하는 사람들이 소위 북한 인권 단체를 비롯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예상은 다 삭감하고 거의 삭감했죠. 좌파 시민단체만 국가 보조금을 계속 늘리면서 시민단체, 대다수의 시민단체를 좀 구분화시켰습니다. 마지막 첫 단계죠. 집권하고 2년 동안 검찰, 경찰을 통해서 적폐 수사를 미명하에 정치적 관계자들을 다 제거 수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친위대, 전위대의 공수처만 설립하면은 정치적 관계자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말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선거제 또 개편을 통해서 명부집권을 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을 한 권을 갖고 왔는데요.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교수가 쓴 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꼭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감명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선거가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통치자들이 바로 그 제도를 바꾸거나 파괴한다. 우리 현실과 들어맞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가장 친밀한 전략을 수립했고 국민의 비판, 국민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전략을 제대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배지를 4년 연장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장래를 전사할 것이냐, 예,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세요.